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거시경제 파도 속에서 기업들의 1분기 성적표가 최근에 공개되었는데요.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기업도 있고 최고의 성적표를 받은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성적을 받았다고 해서 미래가 계속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위기가 왔다고 해서 계속해서 회사가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 찾아오는 위기와 기회 속의 선택의 순간, 경제와 이슈를 통해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경제 속 이슈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의 권리입니다. SM, 라이크 기획과 계약 종료, 카카오 최대 주주 등극, 오스템 임플란트 공개 매수 후 상장 폐지, 남양 유업, 한국알코올, 행동주의 펀드의 감사 선임 성공.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최은각입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소액주주의 영웅일까요? 기업을 공격하는 악당일까요? 올해 주주총회 시즌 44개사에서 주주 제한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9개사만이 주주 제한 안건을 가결했는데요. 행동주의 펀드가 제안한 9개사 중에서도 3개사만이 주총 표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는 실패했지만 한국 행동주의 캠페인의 가능성을 봤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 제한들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암시하는 고무적인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개인 투자자와 사모펀드의 증가가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고 있다 분석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주주 행동주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리를 끊고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캠페인의 나비 효과는 과연 한국 기업들에게 좋은 선순환을 가져오고 소액 주주들의 권리도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행동주의 펀드 제2탄, 지난주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제한으로 소액 주주의 권리는 과연 강화되고 있나라는 물음표로 지난주에서 이성원 트러스턴 자산운용 부사장님과 김동양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악명, 오명이 있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부분이 그 지배구조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계속 번번이 원했던 그 모건 스탠리 인덱스에 들어가는 것도 실패를 했는데요. 이 상장사들의 지배구조를 보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 보이는지 먼저 이 부사장님께서 우리나라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주주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바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주주와 소수주주 이해관계가 정반대 놓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런 겁니다. 사실 같은 회사의 주주니까 이해가 사실 같아야죠. 그게 가장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지배 구조가 안 좋은 기업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의 경우 대주주가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식을 팔 수가 없고 또 대주주 입장에서 주가 상승은 그런 의미에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승계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낮은 기업이 더 유리합니다. 증여세 때문에. 그리고 소액주주들은 결국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도 많이 해주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주주들이 주가도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고 배당도 안 한단 말이에요.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은 사실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물어야 돼요. 근데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빼돌리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 본다면 대주주가 주가도 올라가지는 걸 원하지 않고 배당도 하지 않는다. 이래 되면 소액주주 이해관계와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기업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상장을 하게 되면 자기 자본만 아니라 타인 자본을 가지고 기업 경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은 소수 주주들에게도 기업의 성과를 나누는 것이 당연한 건데 자기 거다 보니까 뭐 유보해서 내가 언제든지 이 돈을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주 환원이 많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사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사회라는 것이 경영도 하지만은 사회에서 특히 사회에서는 감사위원이나 이사회가 잘못했을 때 회사가 잘못했을 때 그걸 어떤 지적하고 견제하는 감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주주 이익에 좀 따라가는 이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문제로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 지적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그 재벌 기업들 대기업 집단을 보면 내부 지분율이 최근에 60%나 넘어가서 실제로 그 부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로 이렇게 소액 주주들한테 신경을 안 써도 경영하는 데 문제가 없고 과연 그럼 우리나라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과연 이러한 지배구조 이슈가 가장 큰 문제인가 그런 부분은 김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그 다른 시장하고 비교해서 밸류에이션 격차가 분명히 있는데 원인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런 거버넌스와 관련된 문제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IMF 사태 이후에 지배구조, 거버넌스는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사라진 출자총액 제한 제도라든가 또 99년도에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를 통해서 그 지배구조의 외형적인 측면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또 여러 차례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이 됐고 2019년부터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가 단계적으로 의무 공시가 되면서 어떤 운영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거버넌스가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주주와 경영진 간의 대리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오너 경영이 워낙에 일화시켜서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거버넌스의 조직 구성이라든가 실제 운영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잘 되고 있느냐가 거버넌스가 선진화가 돼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주회사나 이런 문제들이 그 선진화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상당 부분 그 지주회사로 전환을 많이 했는데요. 행동주의 펀드 입장에서 이렇게 지주회사로 다 전환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부분이 법적인 부분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원하는 이런 그 법적인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그 BOD에서 거수기 역할하는 이사회도 문제라고 그러셨고 배당 성향에 관련된 이슈도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법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그 보완이 되면 좋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네. 금방 그 김 이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가 주주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바로는 이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좀 나쁘게 하면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이 제도를 무료화시킨다든가 우회적으로 피해간다든가 이런 양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좋은 제도가 도입됐더라도 그 제도가 실효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부 거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상 자산 규모 5조 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내부 거래 수시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이상 기업들은 매우 상세하게 내부 거래 공시를 해야 돼요. 수시 공시라든가 연말에 한번 하는 사업 보고서에 나오는 그 정도로 공시를 하고 또 총액만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특수관계인과의 내부 거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의 공시 서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매출액 5% 이상 되는 내부 거래에 대해서는 공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업들이 이제 계열사 쪼개기를 하게 되면 충분히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반면 미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연간 10,000불 이상에 대한 특수관계인과의 내부 거래에 대해서는 늘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법 개정, 상법 문제들도 사실은 또 이게 소수주주 보호가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좀 보완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것들이 다 보완이 되면 행동주의 펀드가 없어질까요? 그리고 지금 그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공시 좀 강화 문제, 감사위원 하여튼 단골 메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 지배 구조가 가장 바람직한 투명성은 어떻게 갖는 게 좋을까? 사실은 글로벌에서 가장 모범생이라고 하는
그 구글, 알파벳 지주회사를 보면 자회사가 다 100%로 되어 있고 손자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구조. 그런데 우리나라 그 지주회사법에는 자회사가 상장사면 비상장이면 40%만 가져도 된다. 어떻게 보면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지주회사가 너무 느슨한 체제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방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한 가지 정정을 드리자면 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은 10%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장사 30%. 아직은 실행은 안 되고 실행이 작년부터 되고 작년부터 있습니다. 되고 있나요? 30, 50%이고요. 뭐 그렇지만 기되어 있는 데들도 다시 올려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신규 신규만 그렇게 돼 지주회사에서만 있는 거죠. 합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낮은 수준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회사들이 큰 것들은 대부분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지주회사가 지배구조의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뭐 흠결은 없지만 그런 행동주의 펀드가 이 제도가 개선되기 전에 어떤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뭐 개선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좀 앞으로도 하실 일이 좀 많으실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저런 얘기도 합니다. ESG 경영 이슈가 되면서 글로벌에서는 ESG 얘기를 하면 대부분 환경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들 기업들은 선진 기업은 이미 가버넌스는 굉장히 좀 투명해졌고 사회적 책임을 좀 다하고 있는데 환경에 대한 게 이슈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ESG 경영 얘기를 하면서 대기업들은 환경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행동주의 펀드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는 그 가버넌스의 기본적인 것부터 잡아야 된다. 그래서 갈 길이 굉장히 멀다고 하는데요. 네. ESG 관점에서 지금 행동주의 펀드가 어떤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건가요? 예, 교수님 말씀대로 행동주의 펀드에 있습니다. 그 이제 근본 원인은 지배 구조가 불투명한 회사가 과연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할까 이에 대한 의구심에서 시작됩니다. 뭐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데요. MSCI에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ESG 점수를 평균을 매겨봤어요. 거기 포함된 98개 한국 기업의 ESG 평균 점수가 4.3입니다. 4.6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가 중국, 사우디, 인도, 멕시코 이 네 나라뿐이었어요. 지배 구조가 안 좋기로 또 뭐 우리 못지않게 안 좋다고 알려진 일본의 경우가 6.9였습니다. 사실 그 일본이 행동주의 펀드에 타겟이 된 것도 결국은 이 낮은 어떤 ESG 그런 거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 본다면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의 지배 구조는 특히 더 낮은 걸로 나옵니다. 지금 그 ESG 등 그런 트렌드가 되면서 행동주의가 더 거세게 좀 바람이 불고 있는 이유도 ESG 등급에서 이제 지배구조 등급이 우리가 워낙 낮다는 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ESG 행동주의 펀드들로 봐서는 지배구조 문제가 좀 심각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그 주주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거가 결국은 그 배당이라든가 이런 그 소액주주들이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좀 갖자고 하는 게 이런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배당 성향 기준으로 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건 사실이고 선진국들은 시가 배당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액면가 배당이다 이런 그 괴리감 뭐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수준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이 그 배당 성향이 적정 수준으로 보시는지 선진국과 비교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장 기업 평균 배당 성향이 지난 몇 년 동안 대체로 20% 초반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 기업 이익이 아주 많이 떨어졌을 때 일시적으로 40%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그거는 뭐 실질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20% 초반인데 다른 나라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카테고리를 이게 글로벌 전체로 보든 선진국으로 보든 이머징으로 보든 대체로 4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0%는 낮은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시장에 들어있는 어떤 산업 구성의 차이라든가 또 그 어떤 해당 국가의 금리 또 규제 환경과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의 차이만큼 주주 환원이 직접 차이가 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이제 지난 몇 년 전서부터 배당 정책에 대해서 좀 중장기 목표를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데 대체로 배당 성향 목표를 30%로 일차적으로는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배당 성향 30% 정도가
좀 이상적인 배당 성향이다라고 현 시점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고무적인 이런 현상이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좀 수익률이 낮은 편이니까 배당 성향이 높아진다 그래도 실제로 주주들이 느끼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배당 수익률은 또 별개의 문제로 이제 뭐 2%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보잘것없게 보이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당장 주당 배당금을 높이고 배당 성향을 뭐 확 높이긴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주주들을 조금 안도시키기 위해서 배당 정책을 계속 좀 세련되게 꾸며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장기 배당 성향 30%를 타겟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났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이익이 빠지면 배당 성향을 유지했을 때 주당 배당금이 빠지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상적인 수준에서의 순이익 기준으로 배당 성향입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한 3개년, 2개년을 묶어서 이번 3개년 동안은 배당 정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3개년에는 배당 성향을 조금 높이거나 다른 추가 장치를 도입하는 식으로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대기업들 중심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시장 전반으로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 배당을 많이 해주면 물론 그 대주주들 입장에서도 그 혜택을 보니까 좋지만 회사 유보금을 가지고 신규 사업을 한다든가 지금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보면 M&A를 굉장히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기존 비즈니스 말고도 신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거의 60대 40 정도로 그 신규 M&A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배당 성향에 관한 이슈를 계속 제기를 하다 보면 결국 그 기업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이런 부분에 훼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차원에서 배당과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가 M&A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밸런스는 행동주의 펀드가 주장하는 건 어떤 정도의 수준을 얘기를 하시는지요? 예. 그 아까 그 김 이사님 말씀에 조금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국과 이제 대만을 좀 비교해 보면요. 한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배당 성향이 지금 20%대, 최근에 올라와서 20대 후반으로 좀 올라왔습니다만 대만은 50%대입니다. 대만은 사실은 그 GDP는 한국의 절반에 불과한데 시가총액이 한국과 같아요. 산업 구조가 가장 유사한 나라 중에 하나죠. 물론 대기업이 좀 적다는 게 차이가 있지만 쉽게 해서 대만 디스카운트가 없는 거예요. 한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분명히 있는 거고. 이게 어떤 차이가 나느냐? 대만은 제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대만은 이제 이익이념이 많은 회사들이 그냥 이걸 유보시키게 되면 그 유보한 자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과다보유세라고. 또 그게 있고 또 하나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대기업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배당 정책 가이드라인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주 활동하면서 이 배당 정책을 공시하라는 요구를 참 많이 하는데 한 번도 먹힌 적이 없습니다. 이 배당 정책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그 배당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많이 할 때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배당을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그만큼 기업들이 어려워서 그 배당 성향이나 정책을 공지를 못한다라는 뜻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이게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고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기가 어려우면 기업 입장에서도 섣불리 내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주주 행동주의를 하는 타겟 기업들은 보면 매우 우량한 회사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유 자산이 엄청 많다든가 보유 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대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업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경우는 사실 그런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배당을 많이 하라, 무조건 뭐 투자하지 말고 배당을 많이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배당 정책에 대해서 좀 공시를 해라. 투자를 많이 한 경우는 배당을 적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런 원칙이라도 해놓으면 약속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이렇게 배당을 얼마 하겠구나 합리적 이제 추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금 하지 않는다는 게 좀 문제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업은 사실은 이제 자금을 크게 봐서 이제 투자와 이제 배당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이제 ROE가 정해지는데요. ROE라는 게 자기 자본 이익률이지 않습니까? 투자를 많이 하거나 배당을 많이 하면 ROE가 높아집니다. 자기 자본이 그만큼 높아지지 않으니까요. 근데 둘 다 안 하면 ROE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표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ROE에 대해서 보면 이 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ROE가 9% 정도입니다. 일본이 지금 한 2% 되고요. 미국은 16%, 하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한국은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몇 나라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ROE가 낮은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투자도 안 하고 배당도 안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결국은 이건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보면 총수가 있는 재벌 기업들의 총수 1인 지분율은 1%도 채 안 되는 거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부 지분율은 60%가 넘어가다 보니까 행동주의 펀드가 이런 데들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오히려 좀 약자들한테 몰리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 보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상장 기업들에 대한 상장 유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면서 경영보다는 다른 쪽에 신경 써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폐해도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요. 김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행동주의 펀드의 좀 개선점이라 그럴까, 조금 불편한 점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걸 좀 느끼셨나요? 근데 그게 이제 정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면 불편한 점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고, 그게 잘못된 일이었다면은 소수주주의 동의를 전혀 얻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이제 원하는 걸 얻겠죠. 사실 엘리엇,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엘리엇이 삼성전자한테 주주 제안을 했던 거, 그리고 국내 플랫폼 파트너스라는 또 행동주의 펀드가 맥쿼리 인프라에 이제 주주 제안을 했던 걸 보면 주총에서는 다 졌습니다. 주주 제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후에 삼성전자는 3개년 배당 정책을 벌써 그 이후에 이제 3번째나 발표를 하게 됐고요. 프리캐시플로의 50%를 주주환원을 하겠다라고 했고, 맥쿼리 인프라도 운용 보수가 비싸다라는 거에 대해서 주총에서는 이겼지만 실제로는 운용 보수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기업들은 사실 내부적으로 조직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하니까, 또 자금 여력도 풍부하니까 잘 갖춰놓고 상장 유지에 관련된 비용들을 잘 쓸 수 있지만, 중견 이하의 기업들은 사실은 관행적으로 잘 못해왔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관행적으로 못한 거지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만드는 게 또 행동주의 펀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소액 주주들이 행동주의 펀드에 잘 협조를 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뭐 냉정하게 보면 행동주의 펀드가 개입했다 그러면은 주가가 폭등을 한다든가 꽤 많이 움직이니까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 거기에 편승해서 나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우려도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먼저 타겟 기업을 선정을 해서 주식 매집을 하면 소액 주주들이 후행해서 주식을 추가 매집을 하다가 상황이 종료가 되면 주가가 폭락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봤었고요. SM과 같은 경우에도 상황 종료가 돼서 13만 몇천 원까지 갔었던 것도 9만 원대, 8만 원대까지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도 어차피 파이낸셜 인베스터로서 수익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스테이크홀더 상에서는 제로섬 게임을 하면서 소액 주주들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투자 호라이즌이 매우 깁니다. 한 3년에서 4년 길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기업의 펀드에 타깃이 되는 기업들은 본질 가치에 비해서 매우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주 관여 활동을 통해서 지배 구조를 개선한다든가 주주 환을 늘려서 이게 할인된 가치가 제 가격을 찾아가도록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이게 저희가 5% 이상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지분 공시를 하게 됩니다. 투자 목적을 공시해야 되는데요. 통상 이제 행동주의 염두에 두기 때문에 제가 일반 투자로 공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소액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행동주의 펀드에 타깃이 됐구나 이런 게 알려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가가 폭등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저희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요. 저희 사실은 이제 그 과정에서 소액 주주의 너무 단기적인 테마로 이걸 접근하는 게 돼서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장기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차피 이 기업이 본질 가치에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요인들만 해소되면은 이 회사들은 얼마든지 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기업들이라고 봐주시면은 좀 긴 호흡으로 저희가 타겟을 하는 기업들을 유심히 보시고 주가가 폭등하거나 이런 시점에 들어가실 것이 아니라 충분히 저평가됐다고 생각하실 때 들어가신다면은 그런 우려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행동주의 펀드 2탄.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제한으로 과연 소액 주주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나라는 물음표로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소액 주주의 권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행동주의 사례 자체가 증가하는 것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과도기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불합리하거나 별로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중심을 잘 잡고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들의 변화